최태원과 노소영, 정용진과 이마트, 미리진과 하이브의 최근 이슈를 업데이트 해보겠습니다. 먼저 최태원의 SK 소식인데 SK그룹이 계열사 정리에 나섰다. SK의 계열사는 참고로 219개로 대한민국 1위입니다. 카카오보다 많고 삼성보다도 많다. 세계 1위인 삼성의 계열사가 63개이기 때문에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약 3.5배가 많은 겁니다. SK그룹은 2018년에 처음으로 계열사가 100개를 넘어섰고요. 2024년 올해에는 219개로 6년 만에 2.2배가 늘어나게 된 건데 대기업 중에서 계열사 수가 200개가 넘는 곳은 SK가 유일합니다. 1987년 대기업 집단 지정 제도 도입 이후로 최초라고 하고요. 코로나 전후로 최태원 회장이 얼마나 기업을 펌핑시켰는지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 늘어난 계열사만큼이나 주식시장에서 장난질도 심했던 것이 바로 SK입니다. 최근 방송에서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중복 상장을 하면서 모회사 SK케미칼 주주들이 얼마나 큰 손해를 보게 되었는지 알 수 있었고요. 그렇게 계열사 확장과 뻥튀기를 했던 중심에는 2차 전지를 포함한 전방위적인 에너지 관련 사업의 확대가 있었는데 가장 중추였던 2차 전지의 SK온이 10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그룹 전체의 위기를 불러왔고 나름 경영에서의 능력자답게 과감하게 계열사 정리를 시작한 최태원 회장입니다. 몇 가지 계열사 정리 시나리오를 살펴보면은 SK온의 모회사 SK이노베이션이랑 SKENS 합병 방안이 거론이 되고 있고 만약에 이 두 회사가 합병을 하게 되면은 SK이노가 화석 연료 사업이고 SKENS가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기 때문에 둘이 합치게 된다면 자산 총액 약 106조 원으로 단숨에 재계 순위 8위의 초대형 에너지 기업이 탄생할 거라고 합니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SK온과 SK엔무브 합병이 있는데 이것 말고도 SK온과 SKENS 합병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사실상 현재 SK그룹 상황에서는 합병보다는 매각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매물로 내놓은 것이 SKIE 테크놀로지, SKIT죠. 여기 지분 매각의 시나리오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SKI 테크놀로지의 주가를 보시면 뭐 개미 지옥 에피소드 4 후보로 부족함이 전혀 없다. 수많은 주주들에게 지옥을 선사했던 종목입니다. SK이노베이션으로부터 말도 안 되는 물적 분할에 중복 상장을 한 회사가 바로 SKIT고요. 그러니까 상장하면서 돈을 땡겨오고 이제는 매각을 통해서 또 돈을 땡겨온다라는 건데 SK이노베이션 주주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있다가 가치가 그냥 빠져나가 버리는 봉변을 당한 것이고 이 회사가 2차 전지 분리막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SK온이라는 2차 전지 셀업체가 그룹에 있고 또 분리막을 만드는 SKIT라는 소재 업체까지 또 굳이 상장까지 한 겁니다. 근데 이 회사를 이제는 매각을 한다라고 이제 매물로 나왔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쪼개기 상장을 못하게 했더라면 그냥 이 전체 다 SK이노베이션 안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방만한 투자랑 비효율적인 경영에 대한 해결 방안이라고 내놓은 것이 매각이라는 거죠. 방만한 경영에 대한 책임은 전혀 없고 상황이 좋으면 중복 상장, 상황이 나쁘면 매각으로 어떻게든 자금을 땡겨오는 전략만 구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SK그룹, 즉 최태원 회장의 결정이다. 당연히 SKIT는 적자 기업입니다. 매각을 진행하고 손바뀜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 투자들이 또 피해를 보는 일이 생겨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그 외에도 다른 계열사 지분 매각도 활발하게 진행 중인데 보시면 베트남 마산그룹 지분 9%에 대한 풋옵션을 행사를 했다라고 하고요. 매각 협상은 마무리 중이라고 합니다. 지분을 모두 매각하면은 SK그룹은 1조 원 이상을 확보할 것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SK 지주사는 국내 초저온 콜드체인 물류 회사인 한국초저온의 지분 21% 매각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SK 네트워크스도 최근 이사회를 열어서 자회사 SK 렌터카 지분 100%를 사모펀드 어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에 8,200억 원에 양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라고 합니다.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회사의 구조조정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이혼 소송이 진행 중에 있죠.
최태원 회장은 1심에서는 이겼으나 2심에서는 졌고 현재는 상고를 통해서 대법원까지 가게 된 상황이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님의 이혼전에서 여론은 사실상 최태원에게 돌을 던지고 있는 모양새지만 선악 구분이 뚜렷한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태원이 악이라고 해서 노소영님이 선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최태원은 가정 파괴에 대한 지탄을 받고 있는 중이고요. 노소영은 정경 유착에 대한 시한폭탄을 안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한폭탄은 아직 터지지는 않았지만 터지는 시간이 오기 때문에 시한폭탄인 것이고요. 그 배경을 보면은 노소영이 2심에서 이기기 위해서 내건 카드가 바로 판도라의 상장 혹은 시한폭탄이라고 표현이 된 전경 유착 카드 혹은 노태우 비자금 카드를 꺼냈기 때문이다. 애당초에 이혼을 거부해왔던 노소영이었으나 재산 분할과 자기 몫의 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게 되었고 그 계기는 아마도 노소영의 세 자녀의 최태원으로부터 승계받을 몫에 대한 우려가 이런 결정의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라는 게 중론이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배다른 자식보다 돈 많은 아빠로부터 더 많이 가져가야 된다라는 심산에서 아빠랑 내연녀를 상대로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노 관장이 끝끝내 이혼을 안 해주고 채태원이 법정 분할 비율에 따라 재산을 분배할 경우에 노소영의 세 자녀에게 돌아가는 몫은 채태원 재산의 81.8%에 달하게 됩니다. 그 재산은 다른 말로 SK 지분이죠. 이것은 경영권에 대한 소유 여부이기도 하기 때문에 각 자녀들의 경영권 차지를 위한 밥그릇 싸움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최태원 회장과 김희영 사이에서 낳은 자녀에게 전 재산을 물려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노소영과 세 자녀들이 받게 될 몫은 최대 40.9%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노소영 입장에서는 가정을 파탄낸 최태원에 대한 분노나 감정적인 싸움이라기보다 노소영의 세 자녀가 김희영의 자녀에게 밀려서 SK그룹 경영권을 내줄 수도 있다라는 위기의식과 불안감에서 비롯된 싸움이라는 거죠. 노소영이 2심 재판에서 던진 노태우 비자금 관련 전략은 성공적으로 적중이 되어서 노소영의 유리한 2심 판결로 귀결이 되었고요. 만약에 대법원에서도 2심과 같은 방향을 본다면 노소영과 세 자녀는 향후 최태원 회장 지분의 52.4%를 확보해서 선여를 제치고 SK그룹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관전 포인트는 불륜에 대한 응징에 앞서 자녀들의 밥그릇 싸움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제기되는 의문은 1조 원이 넘는 재산 분할금을 노소영이 받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든다는 점입니다. 노소영의 아버지의 비자금이 회사의 성장에 기여를 했다라면서 노소영이 당당하게 주장하고 있는 그 돈은 사실 발본색원돼야 되는 돈인 것이고 비자금의 결과물이 노소영과 자녀들에게 막대한 이익으로 돌아가는 이 광경은 정의롭다라고 보기 힘들 뿐더러 과연 노소영이 취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노소영은 2심 재판 결과가 나온 후에 우호 지분으로 남겠다던 기존의 입장을 철회하면서 경영권 분쟁을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는 대놓고 당당하게 경영권을 두고 다투겠다는 입장으로 바뀐 겁니다. SK의 성장에 큰 역할을 한 노소영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의 비자금은 노소영이 오롯이 취해도 되는 그런 돈이었던 것인가? 당연히 원천 무효가 되는 것이 정상인 것이고 떳떳하게 불법 비자금의 기대이익을 바탕 삼아서 SK그룹의 경영권 분쟁을 하겠다라는 발상은 제가 보기에는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본처를 밀어내고 내연녀랑 부적절한 과정을 통해서 재혼을 하게 된 사정이야. 최태원과 노소영 사이에서 일어난 개인사라고 할 수 있겠지만 비자금 관련해서 SK그룹의 성장을 노태우 전 대통령이 견인을 했다라는 상황 자체를 떳떳하게 여기고 과거의 비자금 형태로 SK에 넘겨진 자금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노소영에게 기다리는 것은 만만치 않은 무게의 책임일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부분이다. 최태원에 이어서 정용진의 이마트 그룹도 구조조정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먼저 쓱닷컴이 법인 설립 이후 지난해까지 5년 연속 영업 적자를 기록했고
누적 손실액만 4,500억 원이 넘으며 지난해 최초로 매출마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쓱닷컴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회사는 모두의 예상대로 11번가가 지난해 말에 이어 올해 3월 두 차례 희망퇴직을 단행했고, 지난달에는 롯데쇼핑의 온라인 사업 부문인 롯데온도 희망퇴직을 받았다고 합니다. 시장에서 도태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원인은 쿠팡이 시장을 장악하면서 고전하는 데 이어 최근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 이커머스들이 한국에 속속 진출을 하면서 사업 영역 확대에 나서고 있는 부분이, 그리고 내수 경기까지 악화가 되면서 구조 조정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쓱닷컴은 최근에 수장을 교체한 바가 있고요. 쿠팡, 네이버, 알리 출신들을 영입해서 조직을 혁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쓱닷컴부터 구조조정이 진행 중에 있는데, 또 다른 신세계 이커머스인 G마켓도 구조조정의 칼날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다. 쓱닷컴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쓱닷컴은 오는 19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라고 공지를 했다. 이번 희망퇴직은 지난 2022년 7월 1일 이전 입사 중 근속 2년 이상인 본사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자는 근속 연수에 따라 최소 6개월에서 24개월치 월급여 상당의 특별 퇴직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마트 직원에게서 제보 메일을 몇 통 받은 적이 있는데, 내용은 이마트 내부의 구조조정입니다. 쓱닷컴처럼 완전히 퇴사를 독려하는 거랑은 살짝은 다르긴 한데, 구조조정의 분위기는 맞는 게 제보자가 속한 이마트 내부 특정 본부의 절반을 다른 계열사인 신세계 땡땡땡으로 전직시키겠다라는 탑 레벨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신세계 땡땡땡은 참고로 신세계건설이 발행하는 600억 원 규모의 사모사채를 매입한 곳입니다. 여러모로 흑기사로서의 활약을 하고 있는 신세계 땡땡땡이라고 할 수가 있고, 중요한 것은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협의 없이 일방적인 전직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어도어 소속 그룹 뉴진스의 도쿄돔 공연이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퍼포먼스를 선보였었고, 그것과는 별개로 미니진에게 직면한 현실은 녹록치가 않다라고 합니다. 일단 이전 상황은 미니진이 하이브에 협상을 제안했지만 방시혁 의장은 그럴 의사가 전혀 없음이 확인이 되었고, 당장 하이브가 미니진을 상대로 고발한 배임 혐의 경찰 수사에 속도가 붙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방시혁 입장에선 왜 협상을 할 마음이 없었을까? 그 이유를 면밀히 들여다보면은 이 모든 것은 쩐과 관련돼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미니진의 배임 혐의가 일부라도 인용이 된다면 미니진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건데, 그 자세한 내용은 미니진과 하이브가 체결한 주주 간 계약과 관련이 있다. 한마디로 미니진이 위법 행위를 하면 미니진에게 보장된 많은 권리가 축소 변경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미니진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고, 만약에 배임 혐의가 일부라도 인용이 된다면 어떤 권리가 축소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도어라는 회사는 지난 2021년에 하이브의 100% 지분 투자로 설립이 되었고요. 미니진의 돈은 전혀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미니진에게 수백억 원의 스톡 옵션을 주기로 했었으나 스톡 옵션을 주지 않는 대신에 어도어 지분 18%가 액면가로 제공이 되었고요. 이 계약이 일어난 것은 2023년 3월이니까 1년 좀 더 전에 상호 계약을 한 겁니다. 이게 주주 간 계약 내용입니다. 미니진은 보유 지분 18% 중에서 13%에 대해서 향후 어도어의 2년간 영업이익을 근거로 풋옵션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이브 입장에서는 계약 2년 후인 2025년 3월 미니진이 풋옵션을 행사하면 주식 13%를 약 1,000억 원 정도에 사주면 되는 것이었고요. 이 내용이 미니진이 1차 기자회견에서 밝힌 1,000억 원을 번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미니진은 이대로 그냥 가면은 2025년도, 즉 1년도 안 되는 기간 안에 1,000억 원대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이 드라마틱하게 바뀌게 되는 것이고 그 내막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민희진 경영권 찬탈 시도 사건이죠. 여기서 민희진을 지지하는 댓글 중에서 민희진이 경영자인데 무슨 경영권을 찬탈하려고 했다라는 거냐. 이미 경영자인데 앞뒤가 전혀 맞지가 않는다라고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경영권 찬탈의 진정한 의미는 월급 받는 경영인에서의 그 경영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오너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오너십 찬탈 시도로 이해를 하면 될 듯합니다. 어쨌든 계약을 한 지 1년도 안 돼서 경영권 찬탈 사태가 일어난 것이고 이 사태로 인해서 1,000억 원대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살릴 수 있는가 없는가 이 내용이 민희진 사태의 본질인데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뉴진스가 대박이 나면서 어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급성장을 했고 약 2조 원의 기업 가치를 받게 되면서 민희진은 올 초에 하이브에게 계약 내용을 일부 수정해 달라는 협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정안대로라면 민희진의 어도어 지분 가치는 1,000억 원이 아닌 2,000억 원으로 상향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민희진이 진짜로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인지 뭐 재판장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겠지만 팩트는 경영권 관련 불미스러운 사태는 이미 일어났다라는 것이고 핵심은 바로 민희진 대표의 배임, 즉 위법 행위가 인정이 되면 민희진 대표의 보유 지분 18%를 하이브가 액면가에 되사올 수 있는 조항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이브가 민희진으로부터 되사오게 된다면은 액면가를 적용했을 때 민희진이 받는 돈은 30억 원입니다. 2천억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배임이 인정이 돼버린다면 30억 원으로 축소가 된다는 겁니다. 참고로 민희진의 변호사 수임료는 20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이브 입장에서 보면 만약 재판에서 이기기만 한다면 배임 내용이 인용이 된다면 약 2천억 원에 가까운 돈을 아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당연히 민희진 입장에서는 화해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이브 입장에서는 사활을 걸고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이브 대 민희진 쩐내 전쟁의 내막입니다. 민희진은 배임 재판에서 승소를 거두고 2천억 원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